머리말, 부와 성공보다 중요한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진심이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다. 맨손으로 시작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결국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지역을 읽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가슴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 내게는 외아들 정우가 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내 자랑이었고 내 희망이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지만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다. 좋은 교육, 넉넉한 환경,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다. 부와 성공은 때로 사람을 속이게 만든다. 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내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왔다. 나는 철저하게 정죄하며 살아왔지만 내 아들은 달랐다. 그 아이는 너무 순수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나에게 한 여자를 데려왔다. 그날 나는 직감했다. 이 여자가 단순한 사랑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둘을 노리는 사람인지 나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배달원이 되기로 했다. 그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정말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가정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제1장, 백만장자에서 배달원으로. 세월이 흐르는 건 참 빠르다.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어졌다. 하지만 가슴 속에 남아있는 뜨거운 불씨는 여전하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시작해 밤낮 없이 달려왔고 결국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세웠다. 누구나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른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정죄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돈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내게는 단 하나뿐인 아들, 정우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고 나의 희망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했고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나는 그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날 아들은 내 앞에 서서 한 여자를 소개했다.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고 왔다.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 밝은 미소, 누가 봐도 바람직한 며느리감이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배웠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에서 보인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해왔다. 나에게 아첨하고 다가오고 결국은 떠나갔다.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자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공손했고 나와 아내에게 점심하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했다. 너무 연습된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니나 어때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정직하게 말해야 했다. 아니면 그저 좋다고 해야 했다. 단정하고 이해 바른 것 같구나. 나는 중립적인 대답을 택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불안한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그녀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하지만 만약 내 직감이 맞다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본능적으로 느껴온 감각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배달원으로 견장해서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견장을 하기 위해 오래된 옷을 꺼냈다. 낡은 작업복, 헐렁한 모자, 그리고 큰 안경. 거울을 보니 나조차도 나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배달원이었다. 제1장, 그녀의 진짜 모습.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평소 같으면 아침을 여유롭게 맞이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헐렁한 모자를 눌러쓰고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내가 봐도 어색한 모습이었다. 손끝에 익숙한 금잔시계를 떼고 늘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진 채.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기업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배달원이었다. 차에 올라 작은 우유 상자를 싣고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자동차 대신 낡은 오토바이를 골랐다. 소리 없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숨을 골랐다.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느낌이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존경과 이유를 받으며 살아왔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배달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이 작은 배달원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집 앞에 섰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우리 집에서 들었던 산란한 목소리와 같았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가씨, 우유 배달 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제와 같은 미소가 없었다. 필요 없어요. 가세요. 차갑고 딱딱한 말투였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거 한 병만 받아보세요. 아주 신선한 우유입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요.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날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어제 그 식탁에서 공손하게 웃던 얼굴과 방금 내 앞에서 문을 닫은 얼굴이 겹쳐 보였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그녀도 피곤해서 혹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지만 내 본능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계단을 내려오며 계속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내 아들에게 진심이라면 아무리 낯선 배달원이더라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선량함은 단순한 연기였던 걸까? 그렇게 고민하며 아파트를 나서는데 마침 그녀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밝은 얼굴이었다. 조금 전까지 배달원에게 보였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을 지시했다. 오빠, 어디에요? 나 이제 나가요. 보고 싶어요. 나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 아들에게 보여주던 표정과 똑같은 얼굴로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가 살아나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가진 환경이라는 것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다. 제3장 진실을 마주하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거리를 두고 걸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지역을 점령하며 정직과 신뢰를 중시해온 내가 이제는 한 여자의 뒤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아침에 나를 대하던 냉정한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전화를 하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다. 나는 천천히 따라다녀 그녀의 목적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카페 앞에 멈춰섰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모퉁이에 서서 카페 안을 살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나는 순간 길을 의심했다. 어제 우리 집에서 아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남자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손을 떼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내 아들은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나는 척했지만 진짜 살아나는 것은 돈과 편안한 삶이었다. 아들이 가진 환경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가.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이 덜 다칠까? 나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내 역할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제4장 폭로의 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말로 전해야 할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정호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그녀를 이야기했고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 아들에게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아들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 입을 다문다면 그건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였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날 저녁 나는 정호를 불렀다. 그는 환한 얼굴로 내단으로 들어왔다. 그 얼굴을 보니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침에 찍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정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니나, 그리고 다른 남자. 정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화면을 여러 번 밀어 넘겼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변함없이 웃고 있었다. 손을 잡고 기대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말도 안 돼.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 눈빛이 너무도 흔들려서 나는 순간 나를 잊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직접 보고 왔다. 그 한마디에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손끝을 꽉 쥘 뿐이었다. 정호야.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런 방법으로 알아보게 해서.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서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는 쉼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그날 밤 정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곁을 지켰다.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을 잃고 있었다. 제5장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어느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이 차가웠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안 보이는 게 많아진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잘못된 건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어 하기도 하지. 그는 고개를 떨궜다. 눈가가 붉었다. 저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정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오히려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아픈 거야.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솔직하게 답했다.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너의 선택이야. 정호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있었다. 정리할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정우는 니나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담아냈고 전면했고 화를 냈고 결국은 눈물을 보이며 내달렸다.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기다려라. 내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널 찾아올 테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안도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아들을 지켜낸 것 같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진짜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에 속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찾았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언과 의견이 이야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